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인체의 자세 제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질병 중에서 뇌졸중 환자들이 경험하는 균형장애의 원인과 특징을 다룹니다. 특히 왜 뇌졸중 환자들이 이 서기와 보행에서 불안정해지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낙상 위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졸중 환자는 뇌 손상 때문에 몸의 감각을 느끼고 움직이는 기능, 즉 감각 기능과 운동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각 장애는 신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발바닥에 체중이 어디에 실리는지, 몸이 기울어져 있는지와 같은 정보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 장애는 근육에 힘을 주거나 움직임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즉 감각장애와 운동장애가 함께 손상되면 몸의 균형을 잡고 서거나 움직이는데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즉 뇌졸중 환자는 단순히 다리에 힘이 약한 것뿐만 아니라 신체의 위치를 감지하고 이를 조절하는 능력, 즉 감각 능력과 운동 능력 자체가 떨어져서 자세가 쉽게 흔들리거나 넘어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요약하면 뇌졸중 환자는 신체의 감각과 움직임 조절에 문제가 생겨서 균형 유지 능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뇌졸중 환자는 감각 능력과 운동 능력이 감소해서 신체 균형을 잘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일상생활, 영어로는 Activities of Daily Living, 줄여서는 ADL이라고 하고요. 이 ADL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옷 입기나 세수하기, 그리고 화장실 가기와 식사하기, 이 등과 같은 이 기본적인 생활 동작의 수행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신체 균형이 불안정하면 이런 간단한 동작도 안전하게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세수를 하다가 앞으로 쏠리거나 바지를 입으려고 한 발을 들면 몸의 중심을 못 잡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졸중으로 인한 신체 균형 장애는 보행 독립성을 감소시킵니다. 즉 환자가 혼자 독립적으로 걷는 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다시 말해 보행 시 누군가의 도움이나 지팡이나 워커 같은 보행 보조 기구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혼자 이동하기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뇌졸중으로 인한 신체 균형 장애는 낙상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균형을 잘 못 잡는다는 것은 곧 넘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뇌졸중 환자에게 있어서 낙상은 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골절 및 두부 손상, 그리고 장기간의 재활 지연과 같은 2차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위험 요인입니다. 정리하면 뇌졸중 환자의 균형 장애는 단순히 서 있거나 걷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생활 전반의 독립성과 안전을 떨어뜨리는 핵심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 상태, 즉 정적 서기 자세에서는 신체가 균형을 잘 잡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COP, 영어로는 Center of Pressure라고 해서 이 COP는 이 압력 중심인데, 이 압력 중심은 발바닥으로 아래 바닥 쪽으로 몸의 힘을 전달할 때 그 힘이 평균적으로 모이는 한 점을 의미합니다. 즉 COP는 몸의 체중이 지금 두 발 사이에 있는지 아니면 어느 한쪽 다리에 더 체중을 싣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이 양쪽 다리에 균형 있게 체중을 분산해서 안정적으로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 뇌졸중 환자의 경우 마비된 다리 쪽에 체중을 제대로 싣기 어려워서 자연스럽게 반대쪽, 즉 비마비 정상 측
다리에 체중을 싣게 됩니다. 그래서 COP, 즉 압력 중심도 비마비 측으로 이동하고 결국 좌우 균형이 맞지 않는 비대칭적인 자세가 나타납니다. 자세의 불안정성에 있어서 건강한 사람도 가만히 서 있을 때 약간의 자세 흔들림이 있지만 뇌졸중 환자는 그 신체 흔들림의 크기가 훨씬 큽니다. 즉 똑바로 서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신체가 좌우 그리고 앞뒤로 상대적으로 더 크게 흔들려서 불안정합니다. 뇌졸중 환자와 같이 한쪽으로만 무게를 실으면 신체 중심이 치우치게 되고 결과적으로 작은 흔들림에도 신체의 균형이 깨져서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정리하면 뇌졸중 환자는 한쪽 하지, 일반적으로 비마비측 하지에 체중을 더 실어서 COP가 그쪽으로 이동하여 비대칭으로 서게 되고 그 상태에서 신체 자세의 흔들림이 커져서 안정적으로 서 있지 못하게 됩니다. 뇌졸중으로 인해 한쪽 뇌에 손상이 생기면 이 신경이 교차되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은 그 반대쪽 사지가 마비되거나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는 이 자세 불안정성도 마비된 쪽 때문에 생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뇌졸중 환자가 보이는 자세의 비정상적인 특성들, 예를 들면 비대칭적 자세라든지 체중 싣기의 어려움, 그리고 자세 흔들림 등이 꼭 마비된 쪽 때문에만 나타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뇌, 즉 우반구에 손상이 생긴 경우 반대쪽인 왼쪽 몸이 마비되더라도 마비되지 않은 쪽 다리로 체중을 옮기는 능력까지 같이 떨어집니다. 즉, 이 뇌졸중 환자의 자세 불안정성은 단순히 이 마비된 근육 때문이 아니라 뇌 손상이 신체의 자세와 균형을 통합하고 조절하는 기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뇌졸중 환자의 균형 문제는 마비된 사지 쪽 때문만이 아니라 손상된 뇌 영역의 기능 장애, 특히 감각 통합과 운동 조절 기능의 문제 때문에 자세의 이상이나 자세 불안정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양쪽에 하나씩 반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양쪽 반구는 서로 다른 기능을 조금씩 더 잘 담당합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좌반구, 즉 왼쪽 뇌는 주로 언어라든지 논리적 사고, 그리고 세밀한 운동 조절 등에 더 많이 관여하며 오른쪽 뇌, 우반구는 주로 공간 지각이라든지 신체의 균형 감각, 그리고 신체 위치 감각을 더 잘 담당합니다. 따라서 왼쪽 뇌 손상 환자의 경우 주로 마비나 근력 약화는 생기지만 이 공간 감각이라든지 균형 유지 능력은 비교적 덜 손상됩니다. 반면 이 오른쪽 우반구 뇌 손상 환자의 경우에는 공간 감각, 즉 지금 내 몸이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지, 그리고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등과 같은 공간 감각 지각 능력이 크게 손상되므로 이 자세 불안정성이 더 심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를 신체의 체중 이동과의 관계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거나 걷기 위해서는 이 상황에 따라서 체중을 좌우 양쪽 다리로 적절히 옮기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마비가 있더라도 비마비측 다리로 순간적으로 체중을 옮겨서 균형을 잡을 수 있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우반구, 즉 오른쪽 뇌에 손상이 온 환자는 공간 지각과 균형 감각이 손상되어서 건강한 하지 쪽으로 체중을 옮기는 이 반사적인 능력조차 떨어집니다. 그 결과 몸의 균형을 회복하지 못하고 더 쉽게 넘어지거나 불안정해집니다. 정리하면
이 오른쪽 뇌에 손상이 오면 신체의 균형 및 자세 유지 능력에 특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같은 뇌졸중 환자라도 오른쪽 뇌 손상 환자는 왼쪽 뇌 손상 환자보다 균형 문제와 낙상 위험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뇌졸중으로 인해 한쪽 다리에 마비가 생기면 그 다리로 체중을 지탱하거나 옮기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서 있을 때나 걸을 때는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로 번갈아 가며 무게를 싣는데, 뇌졸중 환자는 마비된 하지에 무게를 싣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체중을 제대로 옮기지 못하면 신체의 균형이 깨지고 서 있는 자세도 비정상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마비된 쪽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반대쪽 다리에만 체중을 싣고 서 있게 되고, 이로 인해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한 이러한 체중 이동의 어려움은 보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걷기는 사실 체중을 한쪽 다리에서 다른 쪽 다리로 번갈아 옮기는 동작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비된 다리 쪽으로 체중을 옮기지 못하기 때문에 걷는 동안에도 걸음걸이가 비정상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마비된 다리를 충분히 디디지 못해서 반대쪽 다리로 빨리 체중을 옮기거나 또는 비마비 쪽 다리로만 버티면서 걷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이는 비틀거리는 보행과 짧은 보폭, 그리고 보행 속도 저하로 이어집니다. 정리하면 뇌졸중 환자는 마비된 다리로 무게를 싣기가 힘들기 때문에 서 있을 때도 자세가 한쪽으로 치우치고, 그 문제는 그대로 걷는 동작에도 반영되어서 비정상적인 보행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뇌졸중 환자는 서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걸을 때도 체중을 양쪽 다리에 균등하게 싣지 못하는 체중 분포의 비대칭성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선 보행의 경우 앞으로 똑바로 걸을 때 보통은 왼발과 오른발에 번갈아 가며 비슷한 무게를 싣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뇌졸중 환자는 마비된 하지에 충분히 체중을 싣지 못하기 때문에 걸음걸이가 삐뚤어지거나 신체의 흔들림이 심해집니다. 그리고 곡선 보행의 경우 곡선을 따라 돌거나 방향을 전환할 때는 한쪽 다리에 더 많은 체중을 싣고 방향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런데 체중 분포가 불균형하다 보니 곡선을 제대로 그리지 못하고 더 많이 흔들리거나 방향 전환이 불안정해집니다. 즉 뇌졸중 환자는 마비측 하지와 비마비측 하지에 체중을 고르게 분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똑바로 걸을 때도, 그리고 방향을 틀며 걸을 때도 신체의 균형이 깨지고 보행이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뇌졸중 환자가 서 있을 때 양쪽 다리의 체중을 똑같이 싣지 못하고 비대칭적인 체중 분포를 보이는 이유는 단순히 마비된 다리의 힘이 약해져서만은 아닙니다. 비대칭적인 체중 분포의 첫 번째 원인은 이 마비측 하지의 근력 감소를 들 수 있습니다. 즉, 이 마비된 다리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환자는 무의식적으로 더 튼튼한 비마비측 다리에 체중을 싣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비대칭적인 체중 분포의 또 다른 원인은 이 수직 자세 지각의 왜곡일 수 있습니다. 뇌졸중 환자는 자기 몸이 지금 똑바로 서 있는지에 대한 감각, 즉 수직 자세 지각 능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똑바로 서 있는데 이 손상된 뇌는 몸이 병변 반대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잘못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졸중 환자는 이를 바로잡으려고 비마비 쪽으로 더 체중을 실어버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체중 분포가 더 심하게 비대칭이 되는 것이죠. 예시로 이해해 보면
이 마치 휴대폰의 이 기울기와 각도를 측정하는 수평계 앱 또는 뭐 레이블 앱이라고 하는데, 이 수평계 앱이 고장 나게 되면 실제로는 이 평평한 바닥인데 화면에는 뭐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음이라고 표시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이 휴대폰이 잘못 알려주니까 우리는 괜히 바닥을 오른쪽으로 더 기울여 놓고 맞추려는 것처럼, 뇌졸중 환자도 이 잘못된 뇌의 인식 때문에 실제로는 똑바로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마비 쪽으로 기울여 서게 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뇌졸중 환자의 체중 분포 비대칭은 단순히 근육의 힘 문제뿐만 아니라 몸이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지를 잘못 느끼는 이 지각의 문제도 함께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수직 지각의 왜곡은 예를 들어 실제로는 똑바로 서 있는데 뇌는 몸이 병변의 반대쪽, 즉 마비가 온 쪽으로 기울어진 것처럼 느낍니다. 이러한 현상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몸이 기울어져 있다고 잘못 느끼면 우리의 뇌는 이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기울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더 기울게 되는 잘못된 보정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뇌병변이 일어난 쪽의 동측, 즉 비마비 쪽으로 자세를 정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뇌에 손상이 있는 경우 즉 우반구의 병변이 생긴 환자는 왼쪽에 마비가 생기고 약해집니다. 그런데 이때 뇌는 몸이 마비 쪽인 왼쪽으로 기울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자세를 바로 잡으려고 오른쪽 다리 쪽으로, 즉 비마비 쪽으로 체중을 더 싣게 됩니다. 이 결과 실제로는 비마비 쪽으로 더 기울어진 자세가 만들어집니다. 정리하면 뇌졸중 환자의 수직 감각의 오류는 잘못된 체중 분포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비마비 쪽으로 치우친 자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갈바닉 전정 자극, 영어로는 갈바닉 베스티뷸러 스티뮬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이 갈바닉 전정 자극은 이 귀 뒤쪽에 전극을 붙여서 아주 약한 전류를 흘려보내서 이 귀 속의 전정기관을 인위적으로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마치 이 가짜 균형 신호를 뇌에 보내는 것과 같아서 실험적으로 신체의 균형 반응을 연구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뇌간, 영어로는 브레인스템이고요. 이 뇌간은 이 중뇌 교내 연수로 이루어진 부분인데 대뇌의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뇌관은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신체의 운동 신호와 감각 신호를 주고받는 중개소 역할을 합니다. 이 뇌관에서는 이 전정척수로 vestibular spinal tract이라는 이 전정척수로라는 이 신경 경로가 있는데, 이 신경 경로는 귀 속의 평형 감각 기관인 전정기관에서 들어온 정보를 받아서 이 신호를 척수를 거쳐서 신체의 근육으로 신호를 보내서 몸의 균형과 자세를 유지하게 하는 이 출력 통로이며, 이 자세 조절의 자동 반사 신경 경로입니다. 그런데 이 뇌간의 이 출력 경로는 대뇌피질에서 조절하는데, 특히 대뇌피질의 운동 영역에서 뇌간의 연수 영역으로 내려가는 신경 연결 경로를 피질 연수 투사, 콜티코 볼발 프로젝션이라고 하는데, 이 피질 연수 투사가 인체가 이 균형 유지를 위한 전정 조절을 할 때 뇌간에 신호를 보내서 조절하는 중요한 신경 경로입니다. 실험에서 이 뇌졸중 환자에게 갈바닉 전정 자극을 줘서 전정기관을 인위적으로 자극해 보았더니 이들의 자세 이상, 즉 자세 불안정성 및 비정상적인 균형 반응이 단순히 마비된 하지의 근육 때문만은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즉 뇌졸중 환자의 경우 대뇌 피질에서 뇌간으로 내려가는 운동 신호 경로인 이 피질 연수 투사가 손상되어 있어서 전정기관이 보내는 균형 정보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그 결과 자세 조절에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신체는 균형을 유지함에 있어서 뇌간 출력 신경 경로, 즉 전정기관에서 뇌간, 그리고 뇌간에서 척수와 근육으로 이어지는 이 뇌간 출력 경로가 있고, 이 경로는 대뇌로부터의 신호인 대뇌 피질, 대뇌 연수 투사를 통해서 조절됩니다. 그런데 뇌졸중 환자에서는 이 대뇌로부터의 피질 연수 투사에 장애가 생겨서 균형 관련 경로인 뇌간 출력 경로의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 결과 전정기관이 제대로 작동해도 환자가 신체 균형을 잘 못 잡고 자세 이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뇌졸중 환자는 서 있거나 움직일 때 몸이 흔들리면서 신체의 균형이 불안정해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근육이 뻣뻣해서, 즉 경직 때문에 몸이 흔들린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이 근육이 뻣뻣한 것, 즉 근육의 경직만으로는 신체의 흔들림이 커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루게릭병이나 경직성 하반신 마비 환자처럼 근육 경직이 심한 환자도 이 정적 자세에서 신체 흔들림이 꼭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몸의 움직임을 느끼고 그러한 정보를 처리하고 올바르게 반응하는 과정인 감각운동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신체의 균형 상황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뇌의 판단, 즉 뇌의 인지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신체 흔들림이 크게 증가합니다. 다시 말해서 뇌졸중 환자의 자세 흔들림 증가는 경직과 같은 근육의 물리적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시각, 전정 감각, 체성 감각과 같은 감각 입력을 정확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제와 그러한 정보를 통합해서 신체의 균형을 조절하는 뇌의 처리 장애, 그리고 상황을 판단하고 반응을 계획하는 뇌의 인지 기능의 문제가 뇌졸중 환자의 자세 흔들림 증가와 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뇌졸중 환자에서 몸이 흔들리고 자세가 불안정한 것은 근육이 뻣뻣해서가 아니라 뇌가 균형 정보를 잘 받아들이고 해석해서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루게릭병 환자나 경직성 하반신 마비 환자는 이 다리의 힘이 뻣뻣하고 스페시티시티라고 하는 경직, 또는 책에 따라서는 강직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 경직으로 인해서 움직임이 제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환자들이 가만히 서 있을 때, 즉 정적 자세에서 균형을 얼마나 잘 유지하는지를 보면 몸이 그리 심하게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즉 다리에 경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서 있을 때 균형이 불안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이 뇌졸중 환자의 경우 가만히 서 있을 때 신체 흔들림이 증가하는 주된 이유는 단순히 다리가 뻣뻣해서가 아니라 신경계 조절 문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뇌졸중 환자는 다리가 뻣뻣한 것보다 뇌에서 신체의 균형을 잡는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서 가만히 서 있을 때조차도 신체의 흔들림이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똑바로 서 있을 때 이 신체 균형을 유지하려면 시각과 체성 감각, 그리고 전정 감각 등 여러 감각 정보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뇌는 이 세 가지 정보를 잘 통합해서 나는 지금 똑바로 서 있다라는 지각을 만듭니다. 그런데 뇌졸중 환자는 뇌 손상 때문에 이러한 감각 정보를 제대로 통합하지 못하는 이 감각 운동 신호의 처리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곧게 서 있어도 뇌에서는 몸이 기울어졌다고 잘못 인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직 방향, 즉 위아래가 어디인지, 그리고 내가 똑바로 서 있는지 등에 대한 지각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환자는 무의식적으로 비정상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몸을 기울여 서게 되고, 이 때문에 쉽게 신체 균형을 잃고 불안정해집니다. 정리하면 뇌졸중 환자의 자세 균형 문제는 단순히 근육이 약해서만이 아니라 감각 정보의 통합 문제와 똑바로 서 있음을 잘못 인식하는 수직성 지각의 왜곡 문제,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해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 환자는 체중을 주로 한쪽 다리에 실어서, 즉 비대칭적으로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시에 이들은 신체가 더 많이 흔들리며 불안정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연구자들이 궁금했던 점은 체중을 한쪽으로 더 싣는 것이 신체의 흔들림 증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걸까였습니다. 그래서 COP, 즉 신체의 압력 중심의 내외측, 영어로는 medial lateral이라고 하는데, 이 COP의 좌우 방향 위치와 신체 흔들림 크기를 비교했는데 결과적으로 두 변수 사이에 뚜렷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즉 환자가 체중을 한쪽 옆으로 기울여 서 있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신체가 더 흔들리는 원인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체중 분포의 비대칭성과 신체 흔들림 증가와는 서로 독립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면 마치 어떤 사람이 무게를 오른쪽 다리에 더 싣고 서 있다고 해서 꼭 심하게 몸이 흔들린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울어 서 있어도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똑바로 서 있어도 감각 운동 조절과 같은 문제 때문에 많이 흔들릴 수 있는 거죠. 요약하면 뇌졸중 환자의 신체 균형 문제는 단순히 한쪽 다리에 체중을 많이 실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감각 통합이나 근육 반응, 그리고 신경 조절과 같은 더 복잡한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 환자는 마비된 하지 쪽에서 올라오는 근육과 관절의 위치 및 움직임 감각과 같은 감각 정보가 줄어듭니다. 이 때문에 환자는 몸의 흔들림을 조절할 때 시각 정보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각 정보에 대한 의존 현상은 모든 방향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외측, 즉 좌우 방향의 신체 흔들림은 시각에 의존하는 정도가 건강한 사람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며, 앞뒤, 즉 전후 방향의 흔들림은 시각 의존도가 건강한 사람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환자들의 내외측 신체 흔들림은 주로 마비된 하지의 지지 불안정성과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이 감각 입력이 부족하다 보니 몸이 좌우로 흔들릴 때 이를 잡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시각에 많이 의존하게 됩니다. 반면 이 전후 방향 흔들림은 주로 양쪽 다리의 근육과 발목 전략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는데, 뇌졸중 환자도 이 비마비 쪽 다리를 활용해서 균형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각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덜 필요하게 됩니다. 요약하면 뇌졸중 환자가 가만히 서 있을 때 신체가 많이 흔들리는 이유 중 하나는 마비된 다리에서 감각 정보가 줄어서 좌우 흔들림을 제어하기 위해 시각 정보에 더 많이 의존하기 때문이며, 이 앞뒤 흔들림은 건강한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뇌졸중 환자가 가만히 서 있을 때, 즉 정적 서기 자세에서 만약 체중을 마비된 하지 쪽으로 옮겨 싣게 되면 이 비마비 측 하지 쪽으로 체중을 실었을 때보다 몸이 더 크게 흔들리며 불안정해집니다.
즉 마비된 다리가 균형을 잘 지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체중을 두면 균형이 무너질 위험이 더 커진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첫째는 근력 약화를 줄 수 있는데 마비 즉 다리는 근육의 힘이 약해서 체중을 제대로 버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감각 입력 부족 때문인데 마비된 하지에서는 발바닥 압력이라든지 근육 관절 위치 감각과 같은 이 체성 감각 정보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뇌가 현재 체중 분포나 자세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신체 흔들림이 커집니다. 세 번째는 지각 왜곡인데 뇌졸중 환자는 수직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능력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똑바로 서 있지 못하고 한쪽으로 더 기울게 되는데 마비 측으로 체중을 옮기면 이 문제도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정리하면 비마비측 하지의 경우 체중 지탱은 안정적이며 신체 흔들림은 적습니다. 그러나 마비측 하지는 근력 및 감각 지각 문제로 말미암아 자세 불안정과 흔들림이 큽니다. 그래서 뇌졸중 환자는 무의식적으로라도 비마비측, 즉 건강한 하지에 체중을 싣는 습관이 생기게 되고 그 결과 자세가 비대칭적으로 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닥이 갑자기 앞뒤로 움직이는 이 러닝머신 같은 실험 장치인 이동식 바닥 지지면을 사용해서 바닥을 갑자기 움직이면 정상인의 경우 바닥이 움직이자마자 반사적으로 다리 근육이 빠르게 활성화돼서 무릎과 발목을 조절하고 자세 균형을 유지합니다. 이때 근육의 반응은 빠르고 반응의 크기도 충분해서 몸의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뇌졸중 환자의 경우에는 특히 마비된 하지 쪽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로 반응 개시의 지연이 발생합니다. 즉, 이 바닥이 움직여도 마비된 다리 근육이 제때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인은 약 100ms, 즉 0.1초 이내에 반응할 수 있는데 뇌졸중 환자는 그보다 훨씬 늦게 반응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로 반응의 진폭이 감소합니다. 겨우 반응을 하더라도 근육의 수축 크기가 작습니다. 즉 넘어지는 힘을 막을 만큼 충분히 강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마비측 하지는 더 늦고 약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균형 유지에 기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환자는 균형을 회복하려고 할 때 주로 비마비측 다리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자세 조절이 비대칭적이고 낙상 위험도 커집니다. 요약하자면 뇌졸중 환자는 이 움직이는 바닥처럼 예기치 않은 균형 방해 상황에서 마비된 하지 근육이 늦고 약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신체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균형을 잃었을 때 하지의 원위부, 즉 발목에서부터 시작해서 몸통에 가까운 근위부인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 순서로 근육을 차례로 활성화해서 효율적으로 신체 균형을 되찾습니다. 즉 작은 근육으로 먼저 세밀하게 조정하고 필요하면 큰 근육이 나중에 보조하는 방식으로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뇌졸중으로 마비된 하지는 이 활성화 순서가 깨집니다. 이 발목과 허벅지 근육이 동시에 활성화되어서 작동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덜 정교하고 더 뻣뻣하게 반응합니다. 즉, 이 미세하게 균형을 잡는 능력이 떨어져서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예시를 들면 건강한 사람은 이 바닥이 갑자기 앞으로 밀리면 이 앞 정강근 등의 발목 근육이 먼저 반응해서 몸을 살짝 세워주고 그 뒤에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차례로 활성화되어서 도와줍니다. 그러나 이 뇌졸중 환자의 마비된 다리는
이 발목과 허벅지 근육이 동시에 활성화되어서 뻣뻣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 작은 균형 변화에 섬세하게 적응하지 못하고 넘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정리하면 이 마비측 하지는 동시에 반응해서 뻣뻣하고 덜 효율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반면, 비마비측 하지, 즉 건강한 다리는 근육이 정상적인 순서로 차례대로 움직이는데, 먼저 발목 주변의 원위부 근육이 활성화되고, 그 다음 허벅지와 엉덩이 같은 몸 가까운 쪽의 근위부 근육이 활성화됩니다. 이로 인해 더 정교하고 안정적인 자세 조절이 이루어집니다. 뇌졸중 환자는 마비된 다리와 건강한 다리의 근육 활성화 패턴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비정상적이고 비대칭적인 근육 반응 때문에 몸이 균형을 잃었을 때 적절하게 회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넘어질 위험이 커지는 것입니다. 즉, 뇌졸중 환자의 근육 반응은 순서 있게 조절되지 않고 동시에 경직되면서 신체 균형 상실 시 낙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근육이 갑자기 늘어날 때 이 반사적으로 수축하는 반응을 신전 반사, 영어로는 스트레치 리플렉스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무릎에 작은 망치로 두드리는 무릎 반사 검사가 있습니다. 이 신전 반사는 이 근육과 척수 사이에 단순한 하나의 신경회로, 즉 단일 연접 경로로 이루어져 있어서 반응이 매우 빠릅니다. 뇌졸중 환자의 경우 이런 빠른 이 초기 반사 반응이 과도하게 커집니다. 즉, 근육이 늘어나는 자극이 오면 정상보다 더 강하게 수축해 버리는데, 이것을 과흥분성, 영어로는 hyper excitability라고 합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신경학적 검사를 할 때 의사가 작은 망치로 무릎 힘줄을 두드리면 다리가 이렇게 퍽 하고 과도하게 튀어나가듯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반사 항진, 즉 건반사의 과흥분성이고, 이는 환자의 초기 자세 반응 증가와 같은 현상을 보여줍니다. 정리하면 정상인의 경우 근육이 늘어나면 반사가 일어나며 적절한 크기의 수축이 발생하는 반면, 뇌졸중 환자는 근육 신전에 따른 반사가 과도한 수축을 일으켜서 초기 반응이 커집니다. 이런 반응은 병원 검사에서 확인되는 과도한 건반사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체의 근육 속에는 근방추라는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이 근방추는 근육이 늘어나는 정도를 감지합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주요 감각신경 섬유가 있습니다. 우선 이 1A 감각신경 섬유는 근육 길이 변화의 속도에 민감하며 빠른 반응을 일으킵니다. 두 번째로는 방축근 2 감각신경 섬유가 있는데, 이 감각신경 섬유는 근육 길이의 지속적인 변화에 민감하며 빠르기는 하나 1A 신경 섬유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느린 반응을 일으킵니다. 근육의 반사적 반응에 있어서 이 초기 반응과 후기 반응을 살펴보면, 초기 반응의 경우 근육이 갑자기 늘어나면 1A 감각신경 섬유가 즉각적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아주 빠른 반사인 단일 연접 신전 반사가 일어납니다. 이 단일 연접 신전 반사는 뇌까지 가지 않고 그 아래인 척수 수준에서 바로 일어나는 반사라서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 이에 비해 후기 반응의 경우 근육이 조금 더 오랫동안 늘어나 있을 때는 방축근 2 신경 섬유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후기 반응은 단순한 척수 반사가 아니라 뇌에서 내려오는 신호, 즉 뇌에서 근육으로 보내는 하행 제어 경로를 따라 내려오는 신호와 함께 조절됩니다. 즉 후기 반응은 더 고차원적인 제어를 받는 것입니다. 뇌졸중 환자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살펴보면, 초기 반응은 오히려 과도하게 커지는 반면 후기 반응은 오히려 저하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즉 방축은 투 감각 섬유가 보내는 정보와 뇌에서 내려오는 조절 경로가 서로 잘 연결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핵심적 의미는 후기 반응은 단순 반사가 아니라 뇌에서 내려오는 조절 신호와 함께 작동해야 하는데, 뇌졸중 환자에서는 이 경로가 손상되어서 반응이 줄어들게 됩니다. 즉 초기 반응과 후기 반응은 다른 신경회로에 의해 제어된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유로 설명하면 이 초기 반응은 화재 경보기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재 경보기는 불이 나자마자 자동으로 울리는 즉각적 반응을 보입니다. 한편 이 후기 반응은 이 소방관 출동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후기 반응은 경보가 울린 후 중추인 뇌가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 환자는 이 경보기는 오히려 과도하게 울리지만, 즉 초기 반응에 과흥분성을 보이지만 소방관은 제때 출동하지 못하는 상황, 즉 후기 반응은 저하된 특징을 보입니다. 자세 운동 협응이란 영어로는 Posture Kinetic Coordin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세 운동 협응이란 우리 인체는 움직일 때 이 단순히 팔이나 다리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움직임이 신체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미리 이 자세, 파스처를 조정하는데, 그러한 기능을 자세 운동 협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이때 몸의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리게 되니까 다리와 허리도 동시에 활성화되어서 신체 균형을 맞춥니다. 그리고 서 있는 동작에서 팔을 갑자기 앞으로 뻗을 때 이때 몸이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다리가 살짝 버티고 몸통이 반대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인체가 움직일 때 움직임 동작 자체뿐만 아니라 그 움직임이 신체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미리 자세를 조정하는 자세 운동 협응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뇌졸중 환자의 경우 이 과정, 즉 움직임과 자세의 협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움직임을 시작할 때 몸의 중심을 미리 안정화하지 못하거나 움직임 중에도 자세와 운동이 따로따로 작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작은 동작을 시작할 때조차 자세 보정이 늦게 나타나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움직임을 시도하는 순간 신체 균형을 잃고 불안정해지거나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결국 일상의 동작들, 예를 들어서 걷기, 물건 잡기, 일어서기 등의 움직임에도 비효율적이고 위험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뇌졸중 환자는 이 움직임, 키네틱과 균형, 파스처를 동시에 잘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세 운동 협응이 손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상태에서 팔을 구부리는 동작을 하면 단순히 팔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이 조금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에는 팔을 구부리기 전에 신체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자세를 조절하는 APA, 즉 예비 자세 조절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팔을 앞으로 구부리면 상체가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그 전에 하지나 몸통 근육이 살짝 긴장해서, 즉 활성화돼서 신체 중심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뇌졸중 환자는 이 APA 반응이 양쪽 하지에서 모두 늦게 나타납니다. 즉 팔을 구부리기 전에 몸의 중심을 지켜야 하는데 그 준비 동작, 즉 APA가 제때 생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뇌졸중 환자는 이 미리 대비하는 반사가 늦게 일어나서 몸의 균형을 잘 못 잡고 흔들리거나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이 발끝으로 서는 동작은 일명 까치발석이라고도 하죠. 영어로는 토 스탠딩 또는 팁토 스탠딩이라고 하는데, 이 발끝으로 서는 동작은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려 발가락 끝, 주로 이 엄지 발가락
발목과 그 주변 발가락에 체중을 싣는 자세입니다. 흔히 키가 커 보이려고 까치발을 하거나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잡으려고 할 때 사용하는 동작이지요. 발끝 서기 동작은 주로 종아리 근육과 발목 근육의 협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동작을 수행하려면 단순히 뒤꿈치를 드는 것만이 아니라 신체의 무게중심과 닿는 지지면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이 발끝은 매우 좁은 지지면을 가지므로 몸의 균형이 불안정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발끝으로 올라가기 전에 몸을 살짝 앞으로 이동해야 몸의 중심이 발끝 위에 놓이면서 안정적으로 설 수 있습니다. 즉, 발끝으로 서는 동작은 좁은 지지면에서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하나의 고난이도 자세라고 할 수 있는데, 뇌졸중 환자의 경우 이러한 발끝으로 서는 동작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발끝 서기 동작을 할 때는 몸 전체가 위로 올라가면서 신체의 중심이 뒤로 밀리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신체의 중심을 조절하지 않으면 발끝으로 서려다가 뒤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의 경우 발끝으로 서기 전에 몸의 무게중심을 살짝 앞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야 뒤로 넘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강이 앞쪽에 있는 근육인 정경골근이 먼저 활성화되어서 몸을 앞으로 당기고, 그 다음 종아리 근육인 비복근과 가자미근이 활성화되어서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립니다. 이렇게 먼저 정경골근 활성화로 몸을 앞으로 미리 이동시키고, 그 다음 가자미근 활성화로 발끝으로 밀어 올리는 이런 순서로 근육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야 발끝으로 설 때 신체의 중심이 앞으로 잘 이동해서 뒤로 넘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까치발을 설 수 있습니다. 핵심 사항은 발끝 서기 동작은 단순히 종아리 힘만 쓰는 게 아니라 미리 몸의 중심을 조절하는, 즉 안정성을 확보하는 준비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경골근은 정강이 앞쪽에 있는 근육으로 발을 위로 들어 올리는, 즉 발목을 젖히는, 영어로는 도르시플렉션이라고 하는데 발목을 위로 젖히는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 발끝으로 일어서려고 할 때 먼저 정경골근을 활성화해서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입니다. 이렇게 해야 발끝으로 올라갔을 때 뒤로 넘어지지 않고 신체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뇌졸중 환자는 마비된 다리 쪽에서 정경골근이 정상보다 늦게 반응합니다. 이로 인해서 몸의 무게중심을 미리 앞쪽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즉, 몸을 앞으로 미리 당겨주는 타이밍이 늦어지기 때문에 발끝으로 올라가려는 순간 이미 몸의 균형이 불안정해져서 뒤로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정리하면 정상인의 경우 정경골근이 빠르게 반응해서 몸을 앞으로 옮긴 후 안정적으로 발끝 서기가 가능하지만, 뇌졸중 환자는 정경골근이 늦게 반응해서 몸을 앞으로 충분히 옮기지 못합니다. 발끝으로 서는 동작은 단순히 발목만 꺾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미리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발끝으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몸을 앞으로 살짝 이동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무게중심이 발 앞쪽으로 옮겨져서 발끝에 체중을 잘 실리고 뒤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반면 뇌졸중 환자의 경우 마비된 쪽 다리의 정경골근이 늦게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발끝으로 올라가기 전에 몸을 앞으로 옮겨야 하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신체의 무게 중심이 여전히 뒤쪽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발끝으로 올라가려다 보니 뒤로 넘어지기 쉽고 불안정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몸을 앞으로 살짝 옮겨 무게중심을 발 앞쪽으로 미리 조정해야 발끝 서기가 안정적인데, 뇌졸중 환자는 이 준비 시간이 부족해서 결국 발끝으로 서는 동작이 비정상적이거나 실패하게 됩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인체의 자세 제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질병 중에서 뇌졸중 환자들이 경험하는 균형 장애의 원인과 특징을 다루었습니다. 특히 왜 뇌졸중 환자들이 이 서기와 보행에서 불안정해지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낙상 위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